은행에 돈 모은 당신,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100만 원은 조용히 녹고 있습니다. 6년 전 이야기를 해볼까요? 당신이 100만 원을 은행에 넣었다고 칩시다. 그 돈으로 금을 살 수 있었어요. 얼마나 샀을까요? 6년 전 금값이 1g에 4만 8천 원이었거든요. 그럼 계산해보세요. 100만 원이면 금 20g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금값이 1g에 거의 20만 원입니다. 100만 원으로 겨우 5g 살 수 있어요. 똑같은 100만 원인데 살 수 있는 게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 돈의 실제 가치가 75% 증발한 겁니다. 아니, 나는 금 안 사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돈의 구매력이 실제로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은행 금리 보세요. 지금 평균 2.5%예요. 웃기죠? 우리 부모 세대는 달랐습니다. 1980년 제형 저축 금리가 40%였어요. 100만 원 넣으면 1년 뒤 140만 원. 그래서 그때는 은행만 믿어도 부자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2.5% 금리 받아봤자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갑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해외 나가보셨나요? 6년 전만 해도 환율이 1,08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470원 넘어요. 똑같은 100달러 쓰려고 해도 6년 전엔 10만 8천 원이면 됐는데 지금은 14만 7천 원 필요합니다. 36% 더 내야 돼요. 강남 집값 올랐다고요? 천만에요?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서울 강남 집값 10% 올랐습니다. 공식 통계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 20에서 30센트 올랐는데 이러실 거예요. 좋아요. 30% 올랐다고 칩시다. 그런데 같은 기간 원화 가치는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무려 25% 떨어졌어요. 그럼 계산해보세요. 집값 30% 올랐지만 돈 가치 25% 떨어졌으면 실제로는 거의 제자리거든요. 달러로 환산하면 강남 집값도 그냥입니다. 강남이 그 정도면 다른 도시는요? 집값 10% 떨어진 곳 많아요. 거기다 원화 가치 25% 하락까지 더하면요? 달러로 봤을 때 집값이 지금 10배에서 35% 폭락한 겁니다. 우리가 급속도로 가난해지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미 겪었던 일입니다. 일본 사람들 순자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2천만 원 적어요. 놀랍죠? 일본이 우리보다 가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12년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져서 그래요. 엔화만 갖고 있던 일본 사람들 엄청 가난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우리나라 차례예요. 원화가 지금 급속도로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단기 현상이 아닙니다. 은행에 차곡차곡 모아둔 당신의 원화 매일 조금씩 녹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가난해지는 시대, 바로 지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2022년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입니다. 걱정 마세요. TV 켜면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2022년 미국 물가 상승률이 얼마였을까요? 9% 넘었습니다. 완전히 틀렸죠. 왜 이렇게 오판했을까요? 지난 40년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꿈속에 살았어요. 세계화라는 달콤한 꿈이요.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중국과 베트남이 글로벌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전엔 완전히 닫혀있던 나라들이에요. 갑자기 수십억 명의 노동력이 시장에 쏟아진 거죠. 인건비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미국의 100분의 1이었어요. 공장을 베트남에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제품을 100분의 1 가격에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신발 한 켤레 만드는데 미국에선 100달러 들면 베트남에선 1달러면 됐어요. 미친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뭐가 일어났냐? 미국이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냈어요. 돈을 10배 찍어도 물가가 안 올랐습니다. 왜요? 인건비가 100분의 1로 떨어지는데 돈을 10배 찍은 게 무슨 소용이에요? 물가는 여전히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확신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찍어도 인플레는 절대 안 옵니다. 40년 동안 맞았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이 바뀐 걸 몰랐어요. 2020년대 들어서면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에 공장 지어라. 베트남 1인당 GDP가 5,000달러도 안 돼요. 그런데 미국은 86,000달러입니다. 10배 차이예요. 베트남 공장 닫고 미국에 공장 지으면요? 인건비가 17배 뛰는 겁니다. 신발 한 켤레 만드는데 1달러 들던 게 17달러 들어요. 당연히 물가 오르죠. 그런데 안 지으면요? 관세욕탄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짓는 거예요. 삼성, 현대, 도요타 다 미국에 공장 짓고 있어요. 인건비 17배 비싼 곳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물가가 안 오를 수 있을까요?
절대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원자재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은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든 중동이든 어디든 가서 원자재 캤어요. 석유, 철, 구리 다 미국 기업들이 캤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자원 전쟁 시대예요. 미국 편 따로, 중국 편 따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뀐 거예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40년 동안은 돈을 10배 찍어도 물가가 안 올랐어요. 인건비랑 원자재가 더 빨리 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돈 찍는 만큼 정확하게 물가가 오릅니다. 세상의 원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각국 정부 빚이 폭발했어요.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미국, 프랑스, 영국 GDP 대비 부채가 40%였어요. 전부 100% 넘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로마 제국도 똑같았어요. 빚이 너무 많아지면 뭘 했을까요? 은화에 불순물 99% 섞어서 100배로 찍어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요. 그 결과 인플레이션 폭발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다 돈 찍어내고 있어요. 양적 완화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였지만 본질은 로마 제국이랑 똑같아요. 불순물 섞어서 은화 찍던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은 더 심각해요.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돈을 얼마나 찍었을까요? m 통화량이 3% 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20% 찍었어요. 속도 차이가 7배입니다. 미국이 달러 1달러 찍는 동안 한국은 원화 7원 찍은 거예요.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7배 더 빨리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원화가 휴지되는 거죠. 사람들이 원화 버리고 달러로 갈아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폭등한 거예요. 내년에도 한국이 미국보다 빠르게 돈 찍을 가능성 큽니다.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질 거예요. 왜 한국만 이렇게 빨리 찍어요? 궁금하시죠?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전쟁이 끝난 시기가 다릅니다. 미국, 유럽, 일본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났어요. 그래서 베이비붐이 1946에서 1964년에 태어났죠. 가장 어린 베이비붐이 64년생이에요. 나이가 61세입니다. 선진국에선 대부분 은퇴했어요. 은퇴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해서 은행에 돈 넣었죠. 그럼 돈의 공급이 늘어난 겁니다. 돈 공급 늘어나면 돈값 떨어져요. 그래서 금리 낮았던 거예요. 그런데 은퇴하면요, 은행에서 돈 빼서 씁니다. 돈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돈 공급 줄면 돈값 오릅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미국, 유럽, 일본 금리가 폭등한 거예요. 기준금리 아무리 낮춰도 시장금리가 안 떨어져요. 돈 공급이 줄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요, 전쟁이 1953년에 끝났습니다. 베이비붐이 1954에서 1974년생이에요. 74년생이 50살이에요. 아직도 현역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금리가 낮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 갈까요? 60세 정년까지 일하는 사람 10%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54에서 58세에 그만둬요. 그럼 우리가 저금리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요? 기껏해야 3, 4년입니다. 그 찰나의 시간 동안 금리는 낮고 환율은 폭등하고 원화는 휴지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럼 누가 돈 벌까요?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누가 제일 먼저 받을까요? 당신이 아닙니다. 은행이 먼저 받아요. 그리고 은행은 누구한테 줄까요? 바로 여기서 게임이 갈립니다. 정부가 돈 주는 거랑 은행이 돈 주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최근에 국민 1인당 50만 원 받아보셨죠? 이게 정부가 돈 푸는 방식이에요. 모두한테 똑같이 줍니다. 물론 고소득자는 15만 원만 받았지만 원칙은 평등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면 누가 유리할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자산 10억 원인 사람한테 50만 원 줬어요. 자산이 얼마나 늘었을까요? 0.05%예요. 거의 티도 안 나죠. 그런데 자산 100만 원인 사람한테 50만 원 주면요, 자산이 50% 늘어납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정부가 직접 돈 나눠주면 빈부격차가 줄어들어요. 하지만 중앙은행은 다릅니다. 한국은행이 돈 풀면 100% 시중은행으로 갑니다. 그럼 시중은행이 어떻게 나눠줄까요? 절대로 공평하게 안 나눠줘요. 신용등급 1등급인 사람이 있어요. 은행이 뭐라고 할까요? 100억 원 드릴게요. 금리는 2%만 받겠습니다. 신용등급 10등급인 사람한테는요, 100만 원 드릴게요. 금리는 18%입니다. 똑같이 돈 빌리는데 금액은 10만 배 차이, 금리는 9배 차이예요.
이게 은행이 돈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공평?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뭐가 벌어지느냐? 부자들은 싼 이자로 엄청난 돈을 빌립니다. 그 돈으로 뭘 할까요? 부동산 사고, 주식 사고, 금 사요. 자산을 쓸어 담는 거죠. 그러면 자산 가격이 폭등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18% 금리에 100만 원 빌리기도 벅차요. 당장 생활비 내기도 힘든데 어떻게 투자해요? 투자는 꿈도 못 꿉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야 돼요.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 경기 침체 오면 중앙은행이 뭘 할까요? 돈을 미친 듯이 풀어요. 그 돈 누가 가져갈까요? 전부 부자들이 가져갑니다. 2% 금리로 수백억 빌려서 자산 사담아요. 그리고 나서 인플레이션 옵니다. 물가가 2배 올랐어요. 부자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자산이 5배 올랐거든요. 물가 2배 오른 게 뭐가 대수예요? 여전히 3배 남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자산 가격 상승에 전혀 못 탔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2배 올랐어요. 똑같은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절반으로 줄었죠. 실질 자산이 반토막 난 겁니다. 이게 바로 캔틸런 효과입니다. 중앙은행이 돈 풀면 그 돈은 항상 위에서부터 흘러요. 가장 먼저 받는 사람들이 가장 큰 이득을 봅니다. 가장 나중에 받는 사람들은요, 물가 오른 것만 감당해야 돼요. 지난 40년간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래서 상위 1%는 계속 부자 되고 하위 90%는 끝없이 가난해진 겁니다. 나만 가난해졌네가 아니에요. 하위 90% 전체가 가난해진 거예요. 역사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이 돈 얼마나 풀었는지 아세요? 수조 달러를 찍어냈어요. 그 돈 어디로 갔을까요? 월가로 갔습니다. 대형은행, 투자은행들이 다 살아났죠. 월가 임원들 보너스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수백억 원씩 받았어요. 회사 망하게 만든 사람들이요. 그 돈 어디서 나왔을까요?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이죠. 결국 국민 세금입니다. 일반 국민들은요? 집 압류당했어요? 직장 잃었어요. 그런데 자산 가격은 폭등했죠. 부자들이 싼 값에 다 쓸어갔으니까요. 그게 2008년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똑같았어요. 각국 중앙은행이 또 돈 풀었죠. 그 돈 누가 가져갔을까요? 테슬라 주가 보세요. 비트코인 가격 보세요. 부동산 가격 보세요. 전부 폭등했잖아요. 그 상승에 올라탄 사람들 부자 됐어요. 못 올라탄 사람들은요? 물가만 올라서 고통받았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40년 동안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왜 나만 가난해지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돈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만들어졌어요. 은행 창구 가보세요. 예금 1억 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할까요? 고객님, VIP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담당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예금 100만 원 있는 사람한테는요? 번호표 뽑으시고 기다려주세요. 대출도 똑같아요. 연봉 1억 원에 집 한 채 있으면요. 100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2.5%로 해드릴게요. 연봉 3천만 원에 전세 사는 사람은요? 신용대출 최대 5천만 원이요. 금리는 15%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부자들은 더 싼 금리로 더 많은 돈을 빌립니다. 그 돈으로 자산을 사요. 자산 가격이 오르면 그 자산을 담보로 또 돈 빌려요. 계속 굴러가는 거죠.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비싼 금리로 적은 돈 빌려서 생활비 쓰고 끝입니다. 자산 투자는 꿈도 못 꿔요. 이자 갚기도 벅차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돈 풀 때마다 부자들만 더 부자 됩니다. 이걸 모르고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한대 이러면서 좋아하면 안 돼요. 그 돈 당신한테 안 와요. 위에서 다 가져갑니다. 앞으로도 똑같을 거예요. 내년에 금리 낮추면 또 돈 풀 겁니다. 그럼 누가 이득 볼까요? 항상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의 흐름에 올라타는 거예요. 돈의 홍수가 올 때 서핑하듯 타야 합니다. 그리고 물이 빠질 때는 누구보다 먼저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살아남는 법입니다. 이제 와서 또 공부해야 돼? 이런 생각 드시죠? 특히 40, 10대 분들 열심히 살았는데 왜 또 재테크 공부를 해야 하냐고요. 젊은 분들은 또 다른 생각하세요. 우리 부모님 때는 은행 금리가 40%였잖아요. 그때는 저축만 해도 됐는데 왜 우리 때는 이렇게 힘들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공룡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공룡이 지배하고 있을 때 쥐 같은 포유류가 역전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니까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공룡은 멸종어가 세상을 지배하게 됐죠.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예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하루아침에 5% 오르고 10% 떨어지고 다시 10% 오르고 이런 극심한 변동성은 언제 나타날까요? 바로 세상이 뒤바뀔 때입니다. 1998년을 기억하세요. 끔찍한 해였죠. IMF 외환 위기.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회사가 망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한국 기업 순위가 가장 많이 바뀐 해가 바로 1998년입니다. 삼성이 1등 됐어요. 현대차가 살아남았어요. 그 전까지 없던 회사들이 갑자기 톱10에 들어왔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지각 변동기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뒤섞일 때 추격과 역전이 가능해져요. 2008년도 똑같아요. 미국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망했죠. 집값 폭락했어요.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기업 순위가 가장 많이 바뀌일까요? 바로 2008년이에요. 애플이 1등 기업 됐어요. 테슬라가 살아남았어요. 아마존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위기가 곧 기회였던 겁니다. 세상이 안정적일 때는 1등이 계속 1등이에요. 근데 세상이 흔들릴 때는요, 순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예요. 환율 폭등하고, 금리 요동치고, 자산 가격 롤러코스터 타고 혼란스럽죠? 맞아요. 그런데 이 혼란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경제가 안정적이면 추격 불가능해요.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합니다. 격차가 절대 안 줄어들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모든 게 흔들릴 때는요,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산 가격이 폭락했다가 폭등하잖아요. 이때 제대로 대응하면 10년 걸릴 일을 1년 만에 해낼 수 있어요. 반대로 잘못 대응하면요, 10년 모은 돈 1년 만에 날립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해야 돼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돈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언제 홍수가 오는지, 언제 물이 빠지는지.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을까요? 물이 빠지면 누가 수영복 안 입고 있었는지 드러난다. 지금 돈의 홍수 왔어요. 모두가 부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조만간 물 빠질 거예요. 그때 준비 안 된 사람들 다 드러나요. 돈의 홍수 타는 법 따로 있어요. 첫 번째, 너무 일찍 들어가지 마세요. 모두가 겁먹고 있을 때 들어가야 합니다. 1998년에 다들 한국 망한다 그랬죠. 그때 산 사람들이 부자 됐어요. 2008년에 미국 끝났다 그랬죠. 그때 산 사람들이 떼돈 벌었어요. 두 번째, 너무 늦게 나오지 마세요. 모두가 아직 더 오른다 그럴 때 나와야 합니다. 1999년 닷컴 버블 때 모두가 이건 영원히 오른다 그랬어요. 끝까지 날았던 사람들, 전 재산 날렸습니다. 세 번째, 빚은 조심해서 써야 돼요. 부자들은 2% 금리로 100억 빌려서 자산 삽니다. 당신도 따라 하시겠어요? 안 됩니다. 당신은 18% 금리로 100만 원밖에 못 빌려요. 이 차이를 모르면 큰일 나요. 빚으로 자산 사는 건 금리가 싸고 금액이 클 때만 가능해요. 비싼 금리에 적은 돈 빌려서 자산 투자하면요, 이자에 짓눌려 죽습니다. 자산 가격 오르는 것보다 이자가 더 빨리 불어나거든요. 네 번째, 분산하세요. 원화만 갖지 마세요. 달러도 갖고, 금도 갖고, 주식도 갖고 이렇게 분산해야 합니다. 왜요? 원화 가치 계속 떨어지거든요. 일본 사람들 보세요. 엔화만 갖고 있던 사람들 지난 12년간 엄청 가난해졌어요. 반대로 달러나 금 갖고 있던 일본 사람들은요, 부자 됐습니다. 똑같은 일본 사람인데 결과가 정반대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을 거예요. 원화만 갖고 있으면 가난해집니다. 분산 안 하면 10년 뒤 후회해요. 그때 왜 안 샀지? 너무 늦어요. 지금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인플레이션 대비하세요. 이제는 걸핏하면 인플레 옵니다. 40년 동안은 안 왔어요. 그래서 방심했죠. 이제는 달라요. 언제든 올 수 있어요. 인플레 오면 뭐가 살아남을까요? 실물 자산이에요. 금, 부동산, 주식, 현금은요? 휴지됩니다. 은행에 돈만 쌓아두면 가만히 앉아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롤러코스터입니다. 10년 걸리던 변화가 1년 만에 끝나요. 어지럽지만 이게 기회예요. 원화는 계속 약해집니다. 미국보다 7배 빠르게 돈 찍고 있어요. 분산 안 하면 자산 녹아요. 중앙은행이 돈 풀면 부자들이 먼저 가져갑니다. 캔틸런 효과. 상위 1%가 다 먹어요. 하위 90%는 물가만 감당합니다. 1998년, 2008년이 증명했어요.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준비된 자만 살아남아요. 모두가 겁먹을 때 들어가고 모두가 환호할 때 나오세요. 18% 금리로는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원화, 달러, 금, 주식, 분산이 생존입니다. 인플레 시대에는 실물 자산이 답입니다. 물 빠지기 전에 수영복 입으세요. 사직 10대, 모아둔 돈 지키고 싶으면 지금 배우세요. 20, 30대, 변동성이 클수록 추격 가능합니다.
은행 예금만 하면 가난해집니다. 돈이 휴지되는 시대, 준비된 자만 버는 시대, 당신도 될 수 있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제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